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대북 간의 차이의 연장선상에서 통일 간의 차이도 어 또 영향을 주면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강경 정책 아니면 협력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대북관과 통일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90 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생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계기는 그때가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사회에서나 연구자 집단 내에서 북한 인권의 범위, 보는 시각, 개선 방법 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어떤 신분, 지위에 대한 논쟁도 난민이냐 이주민이냐 뭐 이런 논쟁도 그때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인제 많이 지났죠.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그런 열악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 우려, 또 가능한 범위에서의 많은 그 대응이 지속돼 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가 지금 수십 년간, 20여 년간 진행되고 있고 지금 무투표로 지금 계속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하나의 일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한국 사회 내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북한 인권 문제 또는 대북 정책 전반을 둘러싼 의견이 있어서 전 수렴 현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이 줄어들면서 최소한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권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는 결국 북한 인권 정책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대북 정책이 있어서 북한 인권 정책의 위치, 비중, 다른 정책 이슈들과의 상호관계, 이런 것이 이제 얽혀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 결정 집단이나 시민사회 내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인도주의 문제도 그 이슈 간의 위계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상에 있어서는 그 자유주의적 시각이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 일반과 한국 사회에서 이 입장 차이의 가장 큰 특수한 점은 결국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평화 비핵화 포함해서,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 과정에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것이냐를 문제를 둘러싸고 인권 문제를 조율해 나갈 거냐, 그런 통일 안보 문제와의 연계성 속에서 이 접근이라든지 정책 비중을 조율해 나갈 거냐, 아니면 그 보편성의 논리에 의해서 독자적인 자기 비중이나 위치를 갖고서 전개해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책 결정 집단들 내에서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진보 보수의 입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정책의 연계성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로 한원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약간의 무리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정책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경우, 미국, 일본이죠. 그다음에 북한과 이제 관계 정상화나 접촉을 교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경우, 이거 EU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북한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NGO나 싱크탱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관된,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은 참 공격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그룹은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개발이라든지 인도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적 접촉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이런 국제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EU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단체들한테는 접촉을, 유엔도 마찬가지죠. 헌정기구, 특별인권보호관 이런 접촉은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서 개발 인도주의 이런 그룹들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통제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의 그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그런 제한된 선택적인 양상을 취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통일부에서 그 조사는 계속 해 왔죠. 해 왔는데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공개를 안 한 채 계속 이제 보관 관리를 해 왔죠. 근데 그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국민한테 그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나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인권 보고서를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그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그 공개된 북한 인권 보고서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자극적이거나 북한 정권을 아예 이제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완전히 그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서 시민 정치적 권리,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 북한 인권 백서의 그 틀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를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제적 기준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내용의 그 강도라 그럴까요? 뭐 자극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저는 셌다고 보지 않고 일부 몇 가지 경우에는 북한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또는 뭐 그 인권 위반했다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뭐 변화가 있다, 좀 온건한 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그 평가를 하는 부분도 몇 군데 있어서 뭐 균형적인客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갖고 북한 정부가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무시하는 뭐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그렇게 국제적인 그 틀, 그리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평가를 그렇게 계속 한다면은 뭐 인권 보고서를 공개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속 견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북한 인권 정책을 하는 그 채널은 몇 가지가 있겠죠. 북한과 직접 이제
하는 양자적 접근이 있겠고, 또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는 국제적 다자적 접근이 있겠고요. 또 북한과 뭐 관계 정상화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다른 국제 행위자와 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양자적 접근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등장 1년이 지났지만은 남북 관계는 대화의 기미가 없고 당분간은 대화의 가능성도 사실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은 국제적 채널을 주 채널로 할 수밖에 없고, 이 국제적 채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엔 같은 경우도 북한 인권 결의를 계속 해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그런 헌장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총회에서의 결의가 대표적이고,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되면서 일성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줄 만한 사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 일본도 지금 비상임이사국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미일 공조를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북한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북한 인권을 둘러싼 공세가 상당히 강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정부는 마땅히 기존에 해왔던 그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기여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북한 인권 개선의 의지와 북한 정권과의 어떤 신뢰를 조성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북한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또 우선적인 접근 의지, 이런 걸 봤을 때 소위 그 하드 이슈와 소프트 이슈 사이의 위계 우선순위는 적어도 원칙적인 입장의 차원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거냐.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국내적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북한과 이 대화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국제적인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와 일관된 지원 협력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남북 관계의 정상화 원칙이 있는 그 법치와 인권과 번영의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자리 잡는 방향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접근하겠다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 유의할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북한 정권이 책임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통일백서나 지금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통일 업무 보고에서 보면은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하고 또 남북 간의 인도적 사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남북 관계 채널을 통해서 남북 대화와 신뢰를 통해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사실 인권의 문제거든요. 예, 생명권의 문제이고 가족 재결합권의 문제이고 행복 추구권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인식이 지금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부와 시민사회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북한 인권 정책은 국제사회와 하는 채널과 병행해서 남북 양자 채널을 우리가 형성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원과 교류와 대화를 해 나가면서 신뢰를 조성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압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틀린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만으로서는 북한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내적 차원에서 많이 나눠져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어 융해시켜 갖고 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인 북한 인권 정책 방향, 콘센서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되 국제적인 규범, 그리고 남북 간의 북한의 수용 가능성, 또 우리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소위 거버넌스의 여러 요건들의 그 최적 상태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그런 정책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통일부가 뭐 통일국민도 하고 있고 평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